자, 일순환 행정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뭐 가장 기본서로 요새 뭐 기본서가 좀 다양하게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가장 많이 보는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이랑 그 다음에 뭐 새행정학 3.0이 뭐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그렇게 막 잘 써진 교과서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근데 뭐 현직에 계신 행정학 교수님들, 다수 행정학 교수님들이 출제위원이 되실 수 있는 다수 행정학 교수님들이 집필을 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 새행정학 3.0 두 권을 주로 할 거고요. 일단 메인 교재는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으로 일단 그 진도는 요 기준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행정학이 뭐 우리 2차 시험 대비용으로는 좀 당연히 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아주 잘 써져 있는데 2차 시험 대비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 교재로 한국행정학 교재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면서 그 관련해서 새행정학 3.0에서 꼭 보고 가셔야 되는 내용. 그래서 새행정학 3.0에서 꼭 보고 가셔야 되는 내용. 그래서 추가해서 그 정리를 해드릴 거고, 교재가 지금 없으신 분은 제 생각에 한국행정학 교재는 아마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새행정학 3.0은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보셔야 되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PPT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권기현 교수님 교재 중에서 이제 한국행정학이나 그 다음에 새행정학 3.0이 없는데 권기현 교수님 교재에서 이제 되게 서술이 잘 돼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능하면 조금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일단 뭐 1순환 지나고 나면 2순환부터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따로 이제 정리하시는 거는 1순환이 뭐 예비순환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마지막일 것 같아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답안 서술하실 때 그 중점적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사실 뭐 15회가 그렇게 뭐 길진 않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설명드리진 않고요. 어차피 뭐 오늘 이제 앞부분 진도 나갈 건데, 뭐 우리가 뭐 행정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행정 이론이랑 접근 방법을 공부하시는데 모든 행정학 교과서에 소개가 돼 있어요. 뭐 과학적 관리론부터 인간관계론, 뭐 그 다음에 그 뭐 생태론적 접근 방법 등등 그 전통적인 행정 이론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행정 이론들이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가 2차 시험에서 답안지에 기술하실 일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기술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뭐고 뭐 인간관계론이 뭐고 이런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죠.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근데 뭐 답안지에 구현하시기 위해서 뭐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렇게 교재 내용, 그 두 교재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일단 훑어드리긴 할 건데, 제가 그 자료 올려드린 거 보면 기출문제, 그 단원별 뭐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1순환이긴 하지만 제가 뭐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해당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관련된 기출문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기출문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강의의 포커스는 물론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직 기출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이제 지금까지 쭉 뭐 10년 최근 기출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행정학 기출문제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 답안 서술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를 이제 1순환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서를 한번 쭉 리뷰를 하는 거는 1순환 단계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제 생각엔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이제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정리도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둬서 하시는 게 바람직한 학습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진도는 일단 그 진도 나가면서 제가 한국행정학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새행정학은 제 생각에 교과서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새행정학에 있는 내용을 들을 때는 가급적이면 좀 자세히 필요한 부분, 답안에 혹시 써야 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PPT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굳이 교과서를 구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그래서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 교재를 보시면요. 이제 챕터 1이 이제 챕터 1 제목이 행정의 특성, 그러니까 행정의 개념이랑 행정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행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유사한 경영과의 그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이제 가장 맨 앞부분에서 행정의 개념과 행정학, 행정의 개념이 뭐고, 행정의 특징이 뭐고, 행정과 경영의 관계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파트가 단독 문제로 2차 논술 주제로 나오진 않겠죠. 그런데 요새는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이제 행정학 예비순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NPM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이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행정제도가 대부분 이 NPM의 영향을 받아서 인사행정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예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이 NPM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개혁이기 때문에 이 NPM 개혁을 추진했을 때 성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NPM 개혁의 성과와 한계, 특히 한계를 물어보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99년 말 이후에 여러 가지 개혁 제도들의 성과와 한계를 쓰는 문제에서 답안에 행정과 경영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언급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유민봉 교수님 챕터 1에서 행정의 개념, 그 다음에 행정의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거 하나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에서는 조금 이따 보실 건데, 챕터 2에서는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됐죠.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이론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다양한 이론과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유민봉 교수님 교재에서는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 체제론적 접근 방법, 제도론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하게 논변적 접근 방법. 요 4가지를 이제 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도론적 접근 방법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파트에서 공공선택 이론까지 소개를 하고는 계세요. 근데 사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거 보시면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 건데, 행태론, 체제론, 직접적인, 기출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신제도주의에서 출제가 여러 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공공선택 이론을 활용해서,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논변적 접근 방법은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 파트는 유민봉 교수님 한국행정학 교재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고요. 새행정학 교재 보시면 새행정학 교재는 이제 최근에 다양한 행정 이론을 그야말로 이제 간략하게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 신제도주의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가치주의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 그 다음에 이 최근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이라고 해서 자, 공공가치론, 그 다음에 넛지 이론, 뭐 딜레마 이론, 시차 이론, 사회자본 이론 등등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공공선택 이론,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사회자본 이론. 자, 사회자본 이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인사조직에서 인사조직론 기출문제에서 이 넛지론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행정학에서도 제 생각에 이 넛지 이론이 최근에 행정학자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행정학 문제에서도 제 생각에는 뭐 인사조직에서는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물론 뭐 신공공관리론, 탈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이론, 뭐 그다음 신공공서비스 이론, 그다음에 탈신공공관리론 나중에 이제 패러다임 흐름으로 정리를 하실 건데 이 공공가치론이라든가 넛지 이론이라든가 이 최근의 이론까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파트는 이 챕터 2, 유민봉 교수님 챕터 2에 해당되는 파트는 유민봉 교수님 교재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랑 기출 문제랑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고 출제 빈도도 높기 때문에 일단 새행정학에 그 소개되고 있는 이론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는 좀 자세히 제가 어느 교수님이지? 행정학의 이론이라는 그 별도의 교재가 있는데 거기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자 뭐 이거 예비순환 들으신 분들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텐데 행정의 개념과 이제 특징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행정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를 할 때 자 우리 아이고 제가 한 페이지를 날렸네요. 자, 행정의 개념 파트를 하나 빼뜨렸네. 자, 요거 보시기 전에 행정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려고 하면 그걸 빼먹고 지금 행정과 경영의 자, 공통점 차이점만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유민봉 교수님 교재 이제 맨 앞장 챕터 1에 보시면요. 6페이지부터 자, 9페이지까지 이제 행정의 개념 정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제가 간단히 쓰면 여러분은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행정이라는 게 결국 뭐다? 자,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공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고, 행정이라는 건, 목적은 뭐다? 공익을 추구하는 거고, 자,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는 정부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공익인데, 정부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활동은 뭐예요? 구체적인 활동은 국민에게 이제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생산해서, 자, 공급하는 거, 분배하는 거. 자,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모든 활동인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요 주체는 정부인데, 자,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뭐 준정부기관, 공기업, 그 다음에 이제 자, 민간기업, 민자유치, 자, 민간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자,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다양한 주체가 이제 참여해서 협력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 협력을 통해서 자, 이런 현상을 이제 거버넌스. 그래서 최근 행정 개념에서는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된다. 그래서 우리 뭐 다음 시간쯤 정리하실 것 같은데 이 뉴 거버넌스 이론이 최근에 자 중요하죠.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 인적 자원, 자 물적 자원. 자 그 다음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활동. 자,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행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추구하는 목표. 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가치가 공익이라는 거.
자, 주체가 정부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경영과의 차이점이 될 거지만, 그렇지만 이런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자, 이제 경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자,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자, 이제 요런 설명을 자, 세행정학 3.0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민봉 교수님 교재에서도 이제 행정의 개념, 자,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한 다음에, 좀 더 행정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교해서, 유사한 개념, 유사한 학문 영역과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데, 자, 가장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정치. 뭐 행정학,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자, 그래서 자, 행정과 정치를 이제 비교를 해서 그다음에 행정과 경영을 비교해서 행정의 개념과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행정과 정치를 비교를 하면 자, 우리 이제 행정과 정치의 관계라고도 하고요. 행정과 정치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라는 것은 뭐다? 정치라는 것은 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서 자,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거죠. 이걸 뭐 정책 결정이라고 해요. 자,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 국민이 선출한 자,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을 위한 자,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제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 중요한 가치는 민주성이고, 즉 다시 말하면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자, 가치 판단을 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치랑 이제 비교해서 행정 개념을 정의를 하게 되면 자, 국민의 대표가 결정한 내용을 이제 행정은 자, 우리 공무원은 자, 일반직 공무원들 자, 일반적으로 관료, 공무원은 어떻게 선출해요? 선거, 정치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문성,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자, 이제 공개경쟁 채용 시험으로 자, 임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 결정한 자, 국민을 위해서 가치 판단을 한 이런 결정한 행위를 결정한 내용을 자, 이제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다. 자, 결정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작용이다. 자, 가치 판단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이 중요한 거다. 보통 이렇게 자, 이제 개념적으로는 구분해서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와 행정이 자,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하고요. 정치와 행정은 자, 전혀 다른 자, 두 가지 완전히 분리되는 영역에 자, 분리하는 거. 정치와 행정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입장이 정치행정 이원론이고요. 자, 정치행정 이원론은 자,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제 행정부가 자, 행정기관이 단순히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집행만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정치와 행정이 자, 명확하게 분리되기는 어렵다. 자, 이제는 행정도 뭘 해요? 구체적인 측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자, 정책을 형성하고 일부분 국민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자, 형성하는 정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자, 이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이 우리 객관식 시험 보실 거 아니니까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자, 이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어디에서 중요해요? 이제 행정 이론. 자, 행정학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이 정치행정 이원론과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행정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행정학 이론은 대부분 이제 거의 99% 미국 행정학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제 처음 행정학이 성립해서 발전돼 오는 과정에서 이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이 매우 중요하죠. 자,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성립하면서
정책적 이원론이 성립하면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정치학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된 학문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 행정학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정책적 이원론과 정책적 이론론의 개념을 이제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행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때, 자, 정치와 행정을 좀 구별해서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자,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정책적 이원론과 정책적 이론론의 개념은 알아두셔야죠. 이걸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최근에 뭐 행정윤리라든가 행정철학과 관련된, 자, 공무원의 윤리, 자, 이런 걸 물어보면서 정책적 이원론 시각, 정책적 이론론 시각을 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정책적 이원론의 개념과 정책적 이론론의 개념,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행정과 경영의 관계, 공통점과 차이점은요,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가장 뭐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자, 실제로 이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답안지 여러분이 기술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아까 이제 개념 정의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제가 정리를 할 때 한 페이지를 빼뜨렸기 때문에, 자, 우리 행정 개념을 정의를 할 때요. 자, 개념 정의에서 보신 것처럼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행정과 경영이 차이점도 있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다? 목표는 다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유능한 인재도 필요하고, 자,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자, 예산. 자,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달라도 이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그 다음에 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관리 기술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정부를 운영하는 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그 다음에 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협동을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공통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비순환 때 우리 조직이론 공부하셨으면, 자, 19세기에 막스 베버가, 자, 관료제 조직 구조를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간에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조직이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조직 구조 형태가 바로 뭐다? 이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 조직 구조다. 계층제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업무 처리는 법규. 자, 공식적인 법규와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 업무를 어떻게 해요? 분업을 통해서 전문화를 추구하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자, 이런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 조직 구조가 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 구조 형태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게 이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인데, 자, 정부 조직이든, 자, 대한민국 정부, 자, 국방부, 경찰청, 자, 기업, 삼성, LG, 대기업. 자,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조직 구조 형태는 뭐다? 관료제 조직 구조 형태다. 자, 그래서 관료제 조직 구조 형태는요. 자, 조직이론 파트에서 여러분 정리하셨을 거예요. 자, 관료제 조직구조 형태는 한마디로 뭐다?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 조직구조 형태다. 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간에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관료제 형태의 조직구조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점에서도 유사성이 있다. 자, 그런데 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도 있어요. 자,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자,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자,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 그래서 우리 유민봉 교수님 교재 보시면 이제 10페이지부터 자, 16페이지까지 공통점을 이제 별도로 설명 안 하시고 이제 차이점, 행정과 경영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면서 유사성, 그 다음에 차이점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추구하는 목적이 중요한데요. 추구하는 목적. 가장 중요한 차이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예요.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뭐다? 공공의 이익이요. 공공의 이익. 자, 퍼블릭 인터레스트. 자, 사적인 이익.
자,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라는 사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자, 자, 국가 전체 이익, 사회 전체 이익, 다수의 이익, 퍼블릭 인터레스트,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가치. 요새 이 사회적인 가치를 물어보는 문제. 자,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 자, 그런데, 자, 이 공익이냐, 사익이냐. 자, 요것도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 우리 유민봉 교수님 10페이지 내용 보시면요.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우리 유민봉 교수님 10페이지 그 목적 추구하는 가치에서 설명의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요 표현을 그대로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공가치 실현,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 요게, 자, 이게,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두 번째 단락, 공공가치 실현은 그 추상성이 매우 높다. 경영에 비해서 추상성이 높다는 것은 모호하고 다양하며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영에 비해 성과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이런 표현은 그대로 좀 정리를 했다가, 자, 이건 답안지에 쓰실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 공익이랑, 자, 사익을 비교를 해봤을 때요. 자, 기업 경영이 추구하는 사익이라는 목표는요, 이윤 극대화는요, 구체적이죠. 자, 구체적이고요. 명확해요. 자, 모호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이라는 건 뭐다? 측정이 가능하다. 계량화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하나예요. 오로지 하나야. 자, 모든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오로지 하나죠. 자,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이윤 극대화라는 하나. 자, 단일의 목표예요. 단일의 목표. 자, 측정이 가능하다. 자, 계량화가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자, 이윤 극대화. 자, 우리 매출을 작년보다 몇 프로 높이겠다. 자, 순이익을, 자, 작년보다 작년보다 순이익을 이제 매출을 몇 프로 높이겠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즉, 성과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성과평가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성과평가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성과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공익은요, 자, 추상적이에요. 자, 이게 뭐, 다수의 이익이다. 사회 전체 이익이다. 자, 그럴싸한데 문제는 뭐냐면 매우 추상적이다. 구체화하기가 어렵죠. 자, 추상적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측정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측정이 곤란하다. 자, 계량화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작년보다 자, 국방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거를 계량화해서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계량화가 곤란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측정이 곤란하다. 계량화가 곤란하다. 자,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얘기죠. 게다가 자,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공익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단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를 해야 돼요. 자, 뭐 가장 고전적인 게 뭐겠어요?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양하게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다양한 목표들 간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상충,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자, 이 추구하는 목표, 이 공익이라는 목표가 추상적이고 자, 구체화하기 어렵고 계량화해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시에 정부는 공익이라는 게 추상적인데다가 동시에 공익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자, 이 여러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 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한마디로 성과평가가 어렵다. 경영과는 달리. 자, 이게 이제 바로 뭐랑 연결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제 NPM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NPM이라는 게 행정과 경영을 유사하다고 보고 기업의 경영 기법, 특히 성과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성과관리 기법. 성과관리의 전제가 뭐다?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다? 행정과 경영 공통점도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점 때문에 특히 자, 정부는 자, 이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기가
본질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 답안지에 써주실 일이 있겠죠. 있어요. 강론 파트에 가시면 이 MPM 개혁을 이제 인사행정 제도라든가 성과급, 자, 공무원 성과평가나 성과급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자, 이제 재무행정에서 재정 성과관리 제도 같은 거 도입했을 때 이제 한계, 자, 의미 한계, 특히 한계를 쓰실 때, 자, 요런 내용을 써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 추구하는 가치, 자, 이제 주체, 자, 주체가, 자, 기업 경영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기업 경영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자, 행정의 주체는 정부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정부 이외에, 자,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자 유치 사업을 하면서 민간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영역, 자, 시민단체라든가, 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독점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주요 주체는 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정부가 행정의 주체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 이제 정부는 법에 근거해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에 비해서 권력성, 그 다음에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자, 기업이 하는 경영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제 특히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자, 이제 5번과도 관련되는데 이제 법적인 제약.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이제 행정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 권력적 성격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모두 있다. 정부의 모든 활동은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엄격한 법적 규제에 따라 이제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업의 경영 활동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행정 경영은 자, 기업 경영보다는 훨씬 더 많은 법적 제약을 받아요. 자, 여러분 행정법 공부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자, 법체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정부의 모든 활동은 법적인 규제를 엄격하게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유민봉 교수님 교재에 따르면 이제 5번과도 연결되는 거죠. 법과 정치적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이제 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법은요, 환경 변화에, 자, 변화하는 환경 변화 속도에, 자,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환경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대응력이 떨어지고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법이 한번 제정이 되면 개정되거나 폐지되기가 어렵죠. 속도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 반영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 획일성. 자, 이런 게 발생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배버의 관료제 이론에서 배버의 관료제를 이제 비판하는 관료제의 역기능에서 이제 머튼이라는 학자가 뭐를 비판해요? 이 법적인 규제. 자, 법적 규제에 지나치게 따를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동조 과잉이라든가 목표 대치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원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건 행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는 거예요. 공익을 달성하는 거,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데 이 공익을 달성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 국민의 대표기관이 법률을 제정을 하는데 자, 여기 수단인 법 규정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는. 자, 법규 준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동조 과잉이다 혹은 자,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다. 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엄격한 법적 규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기업 경영보다 더 높다. 자, 그런 부분 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에 비해서, 자, 그 다음에 요 표는 세행저항 3.0에 있는 표고요. 세행저항 3.0에 있는 표고, 자, 유민봉 교수님은 이것을 이제 그 경직성이다.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법과 정치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그래서 법적인 제약,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언론의 이제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측면. 자, 이걸 서술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중요하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인데, 자, 그런데, 자,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자, 기업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적인 재화. 이걸 뭐 사적재라고도 하고 시장재라고도 하죠. 시장에서 제공되는 시장재, 사적재와는 달리, 자,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공공재. 그래서 자, 이제 시장에서 생산되고 공급되는 시장재랑 이제 정반대의 속성을 가진 공공재. 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대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장재는 자,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죠. 자,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합성, 이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자, 배제성은 뭐예요?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서비스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뭐 우리 이거 돈 안 내면,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자,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배제성. 자, 경합성은 뭐예요? 경합성. 인기 있는 제품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해버리면 내 차례는 돌아오지 않죠. 자, 다른 사람의 소비가 많으면, 자, 나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요. 경쟁. 자, 경합성이 있다. 자, 그런데 공공재는요, 자, 등대라든가, 뭐, 경찰 서비스라든가, 정부의 국방 서비스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런 등대 불빛. 자, 그 다음에 경찰이 그 지역 순찰을 도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자, 다른 사람이 소비한다고 내가 그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소비하고, 나도 소비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비경합성. 그 다음에, 자, 비배제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서비스 받는 데서 배제시킬 수 없다. 자, 그래서 특히 이 비배제성 때문에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공공재. 자, 이 공공재는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자,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아도,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사람만, 자,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자, 수익자 부담 원칙, 그 다음에 시장 원리, 경쟁 원리, 이런 걸 적용하기가 어렵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재는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라고도 설명하는데, 자, 시장에서는 공공재가 생산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시장 원리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자, 시장에서는 공공재가, 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돼서 공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정부는 이제 강제력을 가지고 뭐를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생산되기 어려운 이런 공공재를 정부가, 자, 이제 세금을 징수해서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자, 이 공공재는,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될 거고, 그래서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런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왜 그렇다? 자, 이 공공재를 정부가 독점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공재가 이제 비효율성, 정부의 공공재 생산이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독점으로 인한, 자, 독점적인 생산으로 인한, 자, 비효율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으로 이걸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자,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 이 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 일단 내가 세금을 낸 건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서비스를 받을 때는 별도의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드는 거라는, 이걸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 비용 개념이 약하다. 자, 비용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낭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기능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공공재 생산과 공급은 뭐예요?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은 경시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뭐 한마디로 공공재는 시장 실패로 인해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부의 공공재 생산, 공공재 공급에도 자,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시장 실패랑 정부 실패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환경적인 요소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그래서 이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은 뭐 시험 문제에서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그 유민봉 교수님 교재 요 부분의 내용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서 자, 차이점에서 목적에서 차이점 공익과 자, 사익을 추구하는데 자, 정부가 추구하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공익이라는 목표, 자,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곤란하고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 측정도 곤란하다. 자, 그다음에 법적 규제. 자,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 경직성,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 자, 경직성이 발생한다. 특히 이 법적 규제에 따른 경직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규제죠. 정부 규제 영역. 자, 정부 규제는요, 반드시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직성과 획일성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 규제 정책 영역이에요. 정부 규제 영역. 자, 그 다음에 이 독점. 자, 정부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자, X 비효율성이 야기된다. 자, 정부 실패 문제. 자, 요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제 관련되는 문제, 관련되는 논점이 나오면 자, 요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서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단독 주제로 중요하다기보다 요 내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정확하게 읽고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챕터 1에서는요,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 부분은 좀 정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의 내용을 보실 건데, 자, 챕터 2의 내용.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유민봉 교수님 교재에는 뭐 크게 4가지 이론, 접근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자, 요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행정학. 그러니까 오늘 이걸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1강이랑 2강에 걸쳐서 이제 대체로 이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접근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요 파트는 사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부하실 게 아니라 요 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죠. 이 NPM이 등장했고 개혁의 패러다임으로 NPM이 등장했고 NPM을 비판하기 위한 NPM의 한계를 지적하는 이제 포스트 NPM이 등장을 했는데 이 NPM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이제 이론들이 뉴 거버넌스 이론, 신공공 서비스 이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공가치 관리 이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자, 이제 나머지 전반적인 행정 이론. 이제 비교적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비교적 현대적인 이론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 같은 경우는 NPM 개혁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단독 문제라기보다 이제 쟁점으로 공공선택 이론을 적용해서 자, 물어봤고 신제도주의도 여러 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행정론, 후기행태주의랑 관련해서 신행정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찌론을 인사조직에서 물어봤고 사회자본 연구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는요. 정리를 당연히 잘 해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에서 소개가 됐는데 출제가 안 된 것들 있죠.
교과서에서 지금 소개가 됐는데 출제가 안 된 것들. 자, 얘네들은 이미 다 나온 거고 현상학적 접근이라든가 이 가치주의 접근 방법에 해당되는 거 현상학적 접근법,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 물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에서 그 담론 이론이 최근에 뭐 그 시민 참여랑 관련해 가지고 그 뭐죠? 공론조사 같은 거 수기 민주주의랑 관련돼서 뭐 간접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이 가치주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현상학적 접근법, 포스트 모더니즘 행정이론.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좀 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현대적인 행정 이론들은 논변적 접근 방법까지 해가지고 아직 출제가 안 된 이론들은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기출 문제를 간단히 보시면요. 자, 지금 일단 중요한 게 자, 2012년도에 5급 공채 문제에서 공공선택 이론을 그야말로 개괄적으로 물어본 거죠. 공공선택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행정학적 의미랑 그다음에 행정학에 적용을 했을 때 뭐 문제점 한 개. 자, 이거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지난 2022년도에 이제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구체적인 이번 설문은 거의 그 2012년도 문제랑 거의 동일하죠. 공공선택 이론의 한계점에 기초해서 비판하라라는 그 문제랑 그다음에 1번은 공공선택 이론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행정개혁의 행정개혁의 가장 이제 시사점이 높은 게 이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오스트롬의 공공선택 이론 오스트롬이 이제 주장한 게 바로 뭐예요? 이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전통적인 독점적인 방식이 아니라 뭐다? 시장의 경쟁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야만 더 민주적일 수 있다. 자, 이런 오스트롬의 공공선택 이론 관점에서 이 공립학교의 문제점. 자, 그러니까 교육 서비스를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그야말로 경쟁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공선택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 2022년도에 나왔다고 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나왔던 문제를 이제 좀 변형시켜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도 어때요? 여러 문제 중에 뭐 한 문제로 낼 수는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론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자, 2024년도에 다시 어떻게 물어봤어요? 바우처 제도도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 신공공관리론 행정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 이제 시장의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제도예요. 자, 그래서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바우처 제도의 장점을 설명해라.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공공선택 이론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가 한참 열심히 나오다가 최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나올 만하겠죠, 그죠? 아까 보시면 2012년도에 공공선택론이 나오고.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가 2022년, 2024년도에 다시 재조명을 받아서 출제가 된 것처럼 신제도주의가 2009년, 그 다음에 2015년 입법고시, 2015년 5급 행정고시, 그러니까 5급 공채에서 뭐 단절균형 이론이나 경로의존성, 역사적 신제도주의 물어보는 문제, 2014년, 이건 사회자본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2009년, 2014년, 2015년 요때 나오다가 이게 중요한 이론인데, 그런데 한참 안 나왔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 신제도주의는 뭐,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최근에, 합리적 선택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데 합리적 선택 이론은 뭐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합리적 선택 이론을 공공선택 이론으로도 볼 수 있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자, 최근에 작년인가? 입법고시에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20년 5급 공채에서 뉴 거버넌스랑 같이 신행정론 이 사회적 가치의 의의를 설명하라는 문제에서 신행정론과 뉴 거버넌스 이론을 물어봤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행정학에서 이제 중요한 행정 이론들을 그 발달 과정과 함께 간단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현대적인 이론을 주로 출제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과 관련 흐름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이론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시고, 전통적인 이론은 간단 보시고, 이제 주로 이제 기출 문제에서 물어봤던 이론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새행정학을 보시면 이렇게 새행정학이 그 각각의 이론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진 않고요. 한번 그 새행정학 챕터 2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건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행정학 이론과 접근 방법들이 그 큰 흐름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고, 자, 우리는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자, 앞에 전통적인 이론들은 간단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미국 행정학 이론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이제 행정학이 그 성립해서 발달되어 온 과정을 보시면, 자, 이제 인사행정론에서 공부하실 건데, 자, 미국이 건국한 이후에 이때는 뭐 행정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이 없었죠. 자, 이제 엽관주의 방식으로 공무원을 임용을 하다가, 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자,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스템이었죠. 자, 잭슨 대통령, 요때만 해도. 자, 이땐 되게 이 엽관주의 방식이 그 정당 정치 발전과 맞물려서 매우 민주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 이때는 이제 행정사무도 매우 단순했고, 자, 행정사무가 단순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일반적인 상식만 가진 사람들이면, 자, 이제 관료를 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자,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즉, 행정국가 시대가 되면서, 이 엽관주의 방식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을 하다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처럼 시험 봐서 뽑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행정사무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자, 비전문가들이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게다가 선거가 끝날 때마다 관료가 대량으로 교체된다. 자, 행정사무의 연속성, 자, 일관성, 계속성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전문성을 축적하기도 어렵다. 자, 게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임용권을 둘러싸고 공직 임용권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엽관주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자, 폐해, 자, 부패라든가 비능률이라든가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죠. 자, 공직개혁운동, 진보주의 개혁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이 결과 우리 인사행정에서 1883년 펜들튼법이 제정이 되고요. 자, 펜들튼법이 제정이 돼서 어떻게 해요? 공무원은 이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뽑는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1887년에 이제 우드로 윌슨이 뭐라 그래요? 이런 엽관주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윌슨이 뭐라고 했어요?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착으로부터 행정학이 분리돼서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1887년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부터 뭐예요? 독립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때 행정학은 자, 정치는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거고 행정은 결정된 걸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다. 자, 즉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다. 뭐랑 유사해요? 정치랑은 다른 거고 경영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자, 이제 처음 행정학이 성립되던 시기에 행정학이라는 것은 자, 경영과 유사하다고 보고요. 자, 경영학의 영향을 받았죠. 경영학자인 테일러. 자, 이런 경영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행정을 관리작용으로 보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행정관리론이다, 사무관리론이다, 조직관리론이다. 자, 우리 이 관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자, 어떤 시각이다? 행정과 경영을 유사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 자, 이 전통 행정학이 성립된 시기는 행정과 경영을 유사하게 보는 시각에서 경영학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이 발전했어요. 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다? 대표적으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래서 1920년대, 1920년대까지 이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같은 관리론, 행정을 경영과 유사하게 보고, 자, 이제 관리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어요. 정책적 이원론 시각에서. 그러다가 아까 이제 정책적 이론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다? 1930년대, 자,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요. 자, 미국도 이제 그 당시에, 자, 이제 미국이라는 나름 선진국이었는데 미국도 어때요? 이 경제 대공황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뉴딜 정책을 펴죠.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펴면서 대통령의 리더십도 강화되고 이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이제 행정부가 주도적인 정책 결정, 정책 형성을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본격적인 입법 국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단순히 집행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결정. 그 가운데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관, 행정부 관료들의 이제 재량도 확대되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행정국가 시대가 도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히 관료가 자, 이제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자, 구체적인 정책 형성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이 구체적인 정책 형성 기능도 하고, 자, 집행상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이제 행정 입법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랑 행정이 다른 게 아니고, 자, 정치랑 행정은 뗄래야 뗄 수 없고, 행정도 가치 판단, 자, 정치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정책행정 이론론이 등장하게 되죠. 자, 뭐 요런 내용을 이제 세행정학에서 쭉 흐름별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행정학 교과서에서 대부분 행정학의 주요 접근 방법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소개하는 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이요. 전통적인 행정학 이론이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이제 간단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그래도 이 과학적 관리론이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이 행정학 이론 접근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